안녕하세요. 인간관계론 11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일자는 11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벌써 11주차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이번 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때까지 준비를 잘 하셔서 이번 학기도 좀 비대면이지만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8장을 다룰 건데요. 가족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보겠습니다. 가족 내에서 인간관계면 대표적으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는 그 관계가 대표적인 인간관계겠죠.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장이고 평생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이다. 그렇죠? 내가 태어나면 어느 가정에 소속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생애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 가정이죠. 그리고 그 관계가 가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내용을 오늘 보겠습니다. 목차는 가정의 환경, 또 부부 간의 인간관계, 부모 자녀 간의 인간관계, 형제 자매 간의 인간관계, 이런 내용을 봅니다. 학습 목표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정과 가족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한다. 가정과 가족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말하면 하우스의 개념, 그래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가족은 인간 간의 관계,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이 얽힌 인간 간의 관계를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부부 간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또 알아본다. 세 번째, 부모 자녀 간의 인간관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것을 개선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네 번째, 형제 자매 간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이거 역시 앞에서 다룬 모든 그 앞장에서의 내용처럼 굉장히 방대한 양이죠. 부부의 문제만 다루기도 벅차고 부모 자녀도 굉장히 깊이 다뤄야 될 문제고 형제 자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재 중심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공부는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개괄적인 개념만 정리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그냥 그렇게 정리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227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가정과 가정 환경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했는데요. 가정은 최초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곳으로 개인에게 강력한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단위라고 한다. 셀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세포,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셀이라고 하는데 사회라는 거대한 이런 조직과 구성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거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가정이라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 가정이라는 곳에서 인간관계를 처음으로 형성하고 거기서 다양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초의 그런 단위를 가정이라고 한다. 가정은 개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장이고 기본적인 생활 양식, 행동 양식, 가치관 등을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육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바른 가치이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가정은 사람에게 이렇게 처음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필드, 장이고 기본적으로 생활 양식이라든지 뭐 가치관이라든지 신앙관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이런 인성에 관련된 모든 것이 형성되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가정 환경에서 정원식 씨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가정 환경은 사회 계층과 같은 지위 환경과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형태와 질, 개인에게 가해지는 어떤 압력 같은 과정 환경,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요. 거기서 가정환경은 3개로 정원식 씨는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위환경, 첫째 지위환경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생태적 환경, 가족 구성, 멤버 이런 것으로 지위환경을 이라고 이제 구분을 짓고요. 그 다음에 구조환경은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 그 다음에 영양과 위생 상태, 생활 공간, 사용하는 언어 모형 이런 것이 구조적인 조건. 그 다음에 과정 환경은 심리적 측면에 해당되는 요인. 그래서 정원식 씨는 가정 환경을 이렇게 지위 환경, 구조 환경, 과정 환경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가족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형태가 가족은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 혈연 중심의 공동 운명체로 친밀한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평생 동안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는 역동적 관계가 가족의 특징인데요. 나누는 방법은 크기로 나눕니다. 가족 구성원이 얼만큼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핵가족과 확대가족으로 나누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게 핵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되어진 것이 이제 핵가족이죠. 확대가족은 조부모까지 포함해서 3대 이상 그리고 직계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확대가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의 응집력에 따른 구분을 봅니다. 응집력에 따른 구분은 이런 거예요. 분산형, 분리형, 응집가족 이렇게 3개로 나눴는데요. 분산형은 응집력이 가장 약한 형태로 의사소통과 애정교환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을 분산형이라고 한다. 가족이 함께 모일 기회가 적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적은 경우를 분산형 가족이라고 한다. 분리형은 가족 구성원이 2개 이상의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인데 한 지붕 2가족, 3가족처럼 아버지와 딸 혹은 어머니와 아들 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나머지 구성원들하고의 응집은 약한 경우 이런 거를 분리형 가족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나눠 있다는 거예요. 식구들끼리 서로 누구와 누구는 친한데 나머지하고는 그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교류가 없고 이런 것을 이제 분리형 가족이라고 한다. 응집형 가족은 바람직한 가족의 대표 형태라고 하는데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또 긴밀한 의사소통과 애정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족.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따로 또 같이 해요. 필요할 때는 가족이 딱 합치고 뭉쳐서 가족의 기능을 발휘하지만 각자 고유의 영역을 인정하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가장 바람직한 가족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가족 유형에는 부부 취업형 가족, 이건 맞벌이 가족이죠. 뭐 우리가 요즘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맞벌이 가족, 가정 내에서 어떤 역할이라든지 뭐 재산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각자가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취업형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 공유형 가족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역할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역할 공유형.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뒤바뀐 역할 전환형. 이것이 그저 우리가 요 근래에 과거에 전통적으로 있던 가족의 형태에서는 조금 달라진 새로운 가족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가족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뭐 우리 교재에는 기러기 가족, 싱글맘 가족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가족 형태가 현재 존재하죠. 우리가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면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진로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것 같은데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이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부간의 인간 관계를 보면 가족 내에서 가족이라는 상위 개념이 있고요. 그 아래 하위 개념의 인간관계 유형이 얼마나 복잡한가 보시면 부모, 그러니까 부부간의 인간관계죠. 부모는 부부간의 인간관계고 그 다음에 엄마와 딸, 모녀, 이거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아빠와 아들, 부자, 이것도 부모 자녀 관계, 그 다음에 모자, 엄마와 아들도 부모 자녀, 부녀, 아빠와 딸도
부모 자녀 인간관계죠. 그 다음에 여기 자녀들 간의 관계는 형제자매 인간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거는 부부 간의 인간관계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이 가족 안에서의 하위 개념 인간관계 유형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첫째, 그 앞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부부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자녀가 생기기 전에도 결혼을 해서 부부가 이렇게 가족의 가장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되어지면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래요. 가족이 자녀가 없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안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제일 중요한 기본 단위는 부부가 가족의 기초 단위입니다.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보면 친밀감이 형성된 서로를 배려하는 부부관계가 중심이 되어 가정을 이끌어갈 때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 올바른 자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특정한 어떤 영역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담이라는 게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그 전문적으로 좀 공부를 했다든지 뭐 그 연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정말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부부가 관계가 원만하고 서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잘 될 때 그 아래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건강하고 그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맞는 양질의 그런 양육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 관계가 이렇게 엉클어지고 거기에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문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는 그만큼 중요한 관계예요. 부부관계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부부의 만족도는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 및 행동에 영향을 줘.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엄마 아빠가 관계가 좋은 것은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행동에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첫째,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막힘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또 내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 서로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을 찾아내고 이게 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대화의 내용을 보면 사랑의 지도를 함께 그리자.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꿈이 뭔지 장래 계획이나 인생 목표 가치관 또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러브맵, 사랑의 지도를 그릴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형식적으로 종이를 놓고 뭐 필기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는 우리 잘 안 해보잖아요.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내가 상대편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상대편이 나를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저쪽에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서 내가 상대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사랑의 지도를 그려보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대화의 방식에서 다가서는 형태의 대화가 중요하다. 가트만하고 실버가 3,000쌍 이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결혼 만족도가 높은 부부의 대화 방식은 서로 다가가려는 대화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또 나에게 기대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가려는 자세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부부를 보니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자기 변명을 하거나 아예 관계를 단절해서 정말 공기처럼 스쳐 지나가는 관계, 담쌓고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형태의 소통을 하는 부부들이 다 결혼 생활을 만족하게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형태의 부부더라. 이렇게 당연한 얘기지만 가트만과 실버가 3,000쌍의 부부를 연구해 봤더니 그런 결혼 만족돼야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방법을 보면요. 여러분들 교재는 한 23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서로 첫째,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이게 아이 컨택이에요. 사람이 소리로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눈빛을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눈빛은 참 정직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저 불안하지 않아요? 선생님 저 우울하지 않아요? 검사 도구를 통해서 완전 안정적인 상태로 도구가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눈빛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불안하거나 아주 공격적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우울하거나 뭐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굉장히 마주보고 아이 컨택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소리만 듣는 건 너무너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가능하면 서로 마주보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라도 눈빛을 교환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취미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공통의 화제가 생기고 관심사가 같고 시간을 함께 하면서 상대편을 많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은 취미를 갖는다는 거는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아이 메시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면서 자 감정도 그런 거예요. 부부는 말을 안 해도 눈빛으로 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다. 오해의 가능성과 한계가 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겠지. 말하지 않아도 생일, 기념일, 가족, 우리 친정의 대소사 이런 거 알아서 다 어떻게 충족을 시켜주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로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 오해라든지 상대 마음에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배우자에게 덕보자는 생각을 버리고 배우자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먼저 생각해라. 너무 기본적인 거겠죠. 내가 그 사람에게 우리 뭐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이야. 내가 무엇을 남에게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그것을 해주는 것이 우선순위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에게 먼저 무엇을 베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지면 상대편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겠죠. 좋은 반응을. 그래서 이런 우선 어떤 행동의 순위를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먼저 하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최우선순위로 한다. 얘기해서 중요한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쭉 넘어가면 거기 뭐 성철 스님의 주례사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 정도의 부모 자녀 간의 인간관계 앞에는 이제 부부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부모 자녀 간의 인간관계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부모 자녀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먹이고 안전하게 키우고 그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면 부모 역할은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한순간도 그대로 멈춰 있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계속 변하고 성장하고 그 아이들의 욕구도 달라지고 발달 과제도 달라요. 그러면 부모는 결국 아이들의 변화에 맞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부모들은 아이가 어릴 때에 나는 너와 내가 관계 형성이 되어진 나는 엄마하고 아빠고 너는 내 딸이고 아들이야. 이걸로 그냥 굳어져서 아이를 계속 보기 때문에 성장해가고 변화해가는 아이가 부모하고 뭔가 자꾸 맞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맞춰야 되는 것은 부모가 생각을 바꾸고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서 아이와 점자 이렇게 아이가 성장해 가는데 부모의 역할을 거기에 맞춰가는 게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첫째,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방법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가족의 역할, 분위기, 부모의 양육 방법 등은 자녀의 성격 및 행동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대화를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엄마 아빠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아이들과 말하는 방식이 명령과 지시, 협박, 설교, 판단, 비난, 욕설, 근거 없는 칭찬 등의 동의, 회피, 반대, 거부, 신문, 화지 바꾸기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 부모의 권위에 눌려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서 부모의 이런 모든 방법을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모를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부모하고 갈등을 빚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은 하지 마라. 그래서 아이들의 비효과적인 대화 방법이 이거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권위적인 말, 훈계, 충고, 판단, 무조건 칭찬, 놀림, 조롱, 해석, 잘못된 확신, 공격, 회피 등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 예시로 이렇게 표시도 해놨어요. 명령과 지시 이거죠. 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야 누구야 빨리 이 물건 좀 치워. 셋일 때까지 내가 셋일 때까지 안 치우면 너 혼난다. 명령과 지시예요. 협박. 입 다물어. 또 말대꾸 하기만 해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너 지금 숙제 안 하면 저 컴퓨터 확 꺼버린다. 뭐 이렇게 협박이죠. 그 다음에 설교.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착한 사람이지. 이런 식의 설교. 뭐 그런 게 그 아래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춘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뭐 요때 애들은요. 그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게 제일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설교. 차라리 한 대 맞고 말지 장황하게 긴 얘기를 하면 돌아버리겠다.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고 자기 경험을 섞어서 긴 이야기를 들어놓지만 아이들은 그게 너무너무 설득력도 없고 피곤하더라. 그래서 이 대화의 방식도 아이의 연령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상황에 맞는 대화를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부모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간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1차적 관계로 본능적 애착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혈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끈끈하고 가장 강력한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의 수용 능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에요. 항상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충실해서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너그러워지고 자기가 뭔가 우울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예민한 상황이 되면 신경질을 부리고 아이한테 굉장히 무관심하고 이런 들쑥날쑥한 반응을 보이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지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항상 비슷한 기준에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안심하고 부모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일관된 양육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언제나 사랑과 인내, 무조건적 수용, 관대함으로 대할 수는 없어요. 비수용적인 부모가 수용적인 부모보다 자녀의 행동을 더 문제하는 경향이 있고 수용 능력이 큰 부모는 수용 능력이 작은 부모에 비해서 자신의 기분이나 주위 상황, 분위기에 크게 좌우되지 않으며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도 덜 문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수용성이 어느 정도이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항상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대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241페이지 정도에 보면 감정 코치, 이모션 코치라는 게 나오죠.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해주되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래 잘 감정을 표현하는 거 내가 지지하고 허용한다. 그런데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아이가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자기 몸을 자해를 하는 어떤 행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은 허용을 하지만 어느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줄 때 아이들이 비로소 그 범위 안에서 안정적인 자기 감정을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어린 시절에 감정 코치를 받은 아이들은 사회적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고 나중에 또래 집단과도 잘 어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는 희노애락 우리가 뭐 좋은 것도 있고 우울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고 복잡한 우리가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이들이 건강하게 표출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내가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살면서 그 나의 감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잘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정 코치 5단계를 보시면 이거는 존 가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존 가트만의 책이 뭐가 있냐면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아이의 감정이 어떤가 인식을 하고 알아채야 되고 아이의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친밀감을 조성하고 교육의 기회로 삼는다. 그 다음에 아이의 감정에 타당할 그래 네가 그렇게 화내는 건 있을 수 있어. 그래 그때는 그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공감하고 잘 들어줘야 돼요.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주면서 행동의 한계를 정해준다. 그래 그렇게 화가 났다고 해서 그래서 친구하고 그렇게 몸에 상처를 입히면서 싸우는 거는 옳지 않아. 네가 화가 난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 싸우는 그런 행동보다는 서로 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땠을까? 뭐 이런 한계를 정해주는 거. 그래서 감정 코치 5단계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들을 보면 4가지 유형의 부모가 있는데요. 첫째가 축소 전환형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가 감정이 지금 막 굉장히 치받쳐 있고 무슨 어떤 욕구가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거를 보면서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축소 전환형의 부모는 자신의 감정이 옳지 않고 부적절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느끼게 돼요. 자기가 상황을 느끼는 방식 때문에 본질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감정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축소 전환형의 부모는 이런 거예요. 아이가 막 친구하고 싸워서 씩씩거리고 집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막 한 대 얻어맞고 울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부모가 해결하는 거예요. 축소 전환형. 뭘 그걸 갖고 그정 난리야. 야, 크면서 다 그럴 순 있어.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모가 별거 아니라고 문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감정이 중요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다. 그리고 무관심하거나 무시한다. 부정적 감정이 빨리 지나가도록 바란다. 괜찮아.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 밥 먹고 나면 우리 저 잠깐 텔레비 보고 나면 기분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어른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축소 전환형 부모의 양육 방식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거죠.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옳지 않고 부적절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부모가 별거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상황을 느끼는 방식 때문에 본질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감정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억압형의 부모는 많은 행동이 축소전환형의 부모하고 좀 같지만 차이점이라면 조금 더 부정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 표현이 옳고 그런지 판단하고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한계를 정할 필요성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뭐 이런 억제하는 거 하지 마. 뚝 억압하는 거 괜찮아. 그걸 갖고 뭘 그래. 이런 것이 이제 억압형의 부모. 방임형의 부모는 아이의 모든 감정을 꺼리낌 없이 받아줘요. 예, 발로 차버리고 싶었니? 없어져 괜찮아. 네가 그렇게 친구하고 싸웠을 때 그거 친구를 그냥 때려주고 싶었어? 뭐 아니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아이에 대해서 감정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낌 없이 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이게 강의형의 부모라고 그래요.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아이를 위로하고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감정에 대해서 아이를 가리키지 않고 지나치게 관대하고 한계를 정해주지 않는 그런 방임형의 부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바람직한 게 이제 감정 코치형의 부모가 있는데, 아이의 부정적 감정은 부모 자식 간의 친밀도를 높일 기회라고 생각하고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참을 수 있고 아이 감정에 인내심을 보인다.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자긍심이 높고 이런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부하면 검사도 좀 해보고 나는 어떤 유형의 부모인가 이것도 체크해보면서 자기 이해를 하는데 좋은 도구인데, 그냥 이렇게 간단히 대표적인 특징만 소개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방법에서 첫째, 문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 적극적인 경청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어떤 문제를 보이는 게 아이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부모는 적극적으로 그 아이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의 감정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를 문제 메시지를 잘 들어줌으로써 자녀의 마음을 열도록 하고 말을 더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 문제 소유자가 부모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는 자녀인 경우죠. 두 번째는 부모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나 메시지가 효과적이에요. 부모는 자녀의 행동 태도를 수용할 수 없을 때 자녀에 대한 욕구불만, 분노를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놨어요. 부정적 감정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어째서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니? 숙제도 안 하고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이 메시지를 쓰면서 엄마는 내가 숙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참 속상하구나. 내 감정이 이렇다라는 거를 전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부정적 감정을 강조하지 않고 내 감정을 설명을 상대편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우 정말 지겨워서 못 살겠어. 너 도대체 왜 맨날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아이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내가 힘들다. 이게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공격적인 언어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엄마는 내가 날마다 늦게 들어오니까 몹시 걱정이 된다. 밤늦게 다니다가 혹시 나쁜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이제부터 좀 더 일찍 귀가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 메시지는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감정을 길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에서 감정도 좀 순화가 되고 다듬어지면서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예시를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무승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2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보시면 양쪽 모두가 기분 좋게 이겼다는 느낌을 가져요. 우리는 싸운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상대편을 말로든지 뭘로 이렇게 힘으로 제압을 해서 승리감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면서 결국은 이기려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무승부라는 것은 윈윈이에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서로 그런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는 특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욕구 해결을 위한 문제가 뭐냐,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아이에게 먼저 네 생각은 어때?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의 의견을 말해봐 해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세 번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네 번째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결정. 그래, 그러면 엄마 이 정도 양보할 수 있어. 네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야? 이렇게 해서 서로 해결책을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된 해결책을 실행을 해보고 실행한 후에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서로 대립하거나 서로 한쪽이 완전히 굴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나는 항상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내가 지는 관계야 라고 아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겼고 엄마 아빠도 이겼고 이런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6단계로 진행해 가면서 느껴보도록 해라 이런 것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3번째가 형제자매 간의 관계인데 형제자매는 일단은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장 친하면서도 또 혈연으로 맺어진 끈끈한 관계이면서도 가장 경쟁적인 관계가 형제자매예요. 혈연으로 맺어진 1차적 관계이면서 생물학적 관계로 유사성을 지녔어요. 둘이 비슷한 공통점이 많아요. 혈연적 동료관계, 출생순위에 따라서 서열이 먹여지고 부모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의 수평적 관계가 혈연관계의 특징이에요.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애정 표현의 정도, 경제적 지원 정도에 따라 자녀는 형제자매를 서로 경쟁 상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편에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어떤 아이에 대해서는 더 예뻐하고 관심을 더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아들이라고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과거에 지금은 딸들은 너는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장을 가라, 직장을 가서 돈을 벌어라 이런 거는 남매 간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서로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고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증진시키는 방법을 몇 가지로 설명해 놨는데 첫째, 형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무시해 버리지 말고 인정해 줘라 그랬어요. 첫째는 부모가 서로 형제끼리 좋지 않은 감정이 들었을 때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그걸 갖고 뭘 그래 별것도 아닌데 이러지 말고 그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섭섭했겠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아이가 툴툴 거리면서 엄마는 맨날 애기만 이뻐해주고 애기하고만 놀고 나하고 놀아주지 않아 이렇게 큰아이가 불평을 하면 엄마가 너하고도 놀았잖아 좀 전에 책도 읽어줬구만 하지 말고 엄마가 애기하고만 오래 있는 것이 싫구나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래서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 알았어 지금은 엄마가 애기가 엄마를 우유를 달라고 하니까 먹이고 요거 애기 우유 다 주고 난 다음에 엄마가 다시 놀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이가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다는 걸 인정해 주라는 거죠. 형제 간의 적개심 불안을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라. 예를 들었습니다. 동생이 엄마 형은 정말 나빠 맨날 나를 안 데리고 가시 하고선 형에 대한 어떤 불평을 얘기했더니 엄마가 동생이 따라다니는 걸 좋아할 언니가 어디 있어 넌 그냥 혼자 놀아 이게 아니고 너 혼자 집에 있을 때 재미없지 엄마한테 내 기분이 어떤지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줄래 이렇게 아이가 형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말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봐라 이런 얘기죠. 화나고 속상한 마음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예로 드러났고요. 비교하면서 꾸짖지 말고 문제점 지적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을 지저분하게 어질러 놓은 아이한테 엄마가 아유 지저분해 동생도 그렇게 어질러 놓지는 않는다. 이거는 동생하고 나를 지금 비교하면서 나를 비난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아우 방이 지저분하네 너무 어질러져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만 해도 아이는 아 방을 좀 치워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면서 꾸짖지 말아라 이 얘기. 그다음 비교하면서 칭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장난감을 다 정리해 놓고 방을 깨끗이 치웠는데 아우 이제 다 컸네 동생처럼 어질리지도 않고 내가 잘한 걸 그냥 칭찬해 주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동생하고 비교를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장난감이랑 자동차를 다 정돈해 놨네 방도 깨끗하고 동생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조차도 형제간에는 비교하지 않고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만 칭찬을 해주는 방법이 옳다. 이런 설명을 한 거죠. 공격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다친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다친 아이, 때린 아이에게 야단치는 게 아니고 다친 아이, 피해를 입은 아이에게 위로하고 해결을 해주는 방법으로 아이들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것을 교재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디쯤에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마무리하는 거라서 보시면 페이지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재가 조금씩 달라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는 한 258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가족들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을 가진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이런 태도를 꾸준히 각자가 가지도록 이제 교육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런 것을 키워주는 관계가 가족 안에서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가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일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키는 습관이 필요하다. 시너지를 활용해라. 끊임없이 쇄신해라. 이것은 사실은 서양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유교가 아직도 이렇게 삶의 기저에 깔려있는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뭐 여기 선택하고 책임진다는 거든지,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우리 가족의 어떤 기준을 정하고 목표를 확립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체계적으로 옮기는 습관을 갖는다든지 이런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기록해놨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칠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많은 분량을 그냥 쭉 압축해서 정리만 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충해서 잘 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업은 12주차로 11월 21일 날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그 비대면 수업 확인서를 제출해 주신 분들은 감사한데 아직까지 그 9주차 수업부터 밀려서 아직 못 낸 분들이 계세요. 자꾸 밀리면 본인도 부담스럽지만 학기 말이 되면 레포트도 내셔야 되고 기말고사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벅차지니까 밀리지 말고 빨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전에 우리 대면 수업 14주차 대면 수업에서도 제가 레포트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그날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늦어도 기말고사 보는 날까지는 과제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눈도 오고 첫 추위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 주 동안 무사히 안전하게 잘 지내신 다음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